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북한의 오물 투척 대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일시 중지하는 또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앞으로 접경지역이나 또 대북 확성 방송을 통해서 뭔가 무력 같은 시위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또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북한이 또 다른 또 오물 풍선을 더 많이 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과연 군사합의 정지시키는 게 타당한 방법인지 그 부분도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고 시원한 뉴스로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도발에 맞서서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는데요. 일단 9.19 군사 합의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예. 이 효력 정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오후 3시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지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이로써 6년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것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 9.19 군사합의가 체결이 됐었는데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육상, 해상, 공중에서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등 적대 행위를 멈추기로 한 내용을 담은 합의입니다. 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과 서북도 일대에서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대에서의 해상사격, 또 비무장지대 부근의 제한된 사격과 부대 훈련 등이 재개될 방침입니다. 자, 9.19 군사합의, 쉽게 말하면 군사 완충 지역을 남북한이 설정했던 것인데, 네. 이 효력이 이제 정지가 된다면 앞으로 군사 활동이 재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게 접경 지역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재개가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사격과 부대 훈련이 모두 재개가 되는데요. 군은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 있는 사격장에서 포사격 훈련을 다시 하기로 했고, 네. 또 연대급 이상의 기동 훈련도 재개될 방침입니다. 이번 오물풍선 사태로 인해서 언급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걸 제한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이 군사 합의에 있었던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 전면 중지 이 규정이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대북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지만 사전 준비까지는 끝내놓기로 이제 정부는 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국방부 관계자는 장비 점검까지 모두 마쳐서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의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지 않는 건 언제든 재개할 준비는 하되 좀 사용하지 않고 이걸 아껴뒀을 때 오히려 도발 억제 효과가 크다 이런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은 포사격, 또 기동훈련,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 부분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군사 활동이 재개된다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화도 등 서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로써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을 받아서 약 닷새간 조업을 못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생계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이 한창 조업이 활발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더 큰 상황인데요. 또 남북 긴장 고조로 인해서 관광객 등의 발길이 줄어드는 것도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접경 지역 상인들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주민들은 이 대치 국면이 오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이 북한의 도발이 멈춰져야 이 비로소 안정적인 평화가 이뤄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탈북민 단체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또 가수 이명옥 씨 노래가 담긴 USB 등을 북으로 추가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오늘이나 내일쯤 비공개로 띄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것도 보내게 되면 또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지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여야 반응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여야 반응은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수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반면 야권에서는 이번 군사합의 폐기는 평화의 공간을 지우려는 시도이자 무능하고 또 무책임한 대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조국혁신당 대표도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내치와 외치는 물론 남북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이 3년은 너무 길다 아하. 이 말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야 반응이 상반되고 있는데 언론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매체별로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네.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나타냈는데요. 우려가 더 많다. 네. 예. 진보 언론은 군사합의 파기를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판이 사라졌다라고 네. 표현을 하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직간접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일보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남북 충돌 완화 길도 모색해야 이렇게 사설을 냈고 한겨레도 9.19 합의 효력 정지 정권 위해 국가를 위험에 내몰 건가 네. 이런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직간접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사설을 게재하지는 사설은 않았습니다. 없었지만 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긴장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완충구역이 사라진 데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네. 중앙일보는 부기자초한 9.19 효력 정지, 긴장관리 대책도 고민해야 이렇게 작성을 했고 동아일보도 9.19 전면 효력 정지, 완충구역 사라진 한반도 이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뭐 보수 매체 역시 네. 불안, 우려를 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에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최윤님도 이 북풍놀이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시고 있고요. 또 이 배동호님 9.19 합의가 군사적 안전핀이었는데 왜 이것을 깨려고 하느냐. 오히려 용산 정부가 계속해서 먼저 군사적 합의를 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글 주시고 계시고요. 플레이어님, 젤리스님, 채윤님, 또 캐티오27님, 또 전성님, 핑키님 글 감사드립니다. 전현주 기자님 이쁩니다 이렇게 글들이 함께 감사합니다. 따라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또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보고서에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를 적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젯밤 복수의 매체에서 해당 내용을 좀 보도를 했는데요. 작년 8월 최상병 순직사고 재검토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의 지시를 해서 최상병을 위험하게 했다는 등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총 6명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한 아하. 중간 검토 결과를 작성한 게 드러났습니다. 예. 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또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재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당초 8명의 혐의를 적용한 것보다 최종적으로는 6명이나 줄어든 셈인데요. 네. 공수처는 국방부 수뇌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경찰 입첩은 물론 사건 재검토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새고 드러난 거예요. 처음에 8명 다 해라고 지금 보고서까지 다 나왔다는 건데, 뭐 지금 얘기랑 좀 달라진 상황인데, 그러면 6명이었던 혐의자가 8명이죠? 6명 중에 2명으로 줄어들었던 거. 이게 이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게 수사 방향에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유재훈 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을 해서 이 조사본부의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하. 15일 법무관리실은 중간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회신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사본부 회의에서 유 관리관은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15일 법무관리관실이 중간 결과 보고서를 회신한 날 유 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총 2통의 전화를 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조사도 다시 대통령실을 향하는 것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증거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어요. 결국은 6명에서 2명으로 줄였고, 그 2명 줄이는 거, 이 국방부에서 법무관리관이 그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지금 사퇴했던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 네. 여러 차례, 수차례, 20차례 이상 통화했던 내용들이 그 무렵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뭐 많은 것들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수사 외압의혹을 놓고도 대통령실 해명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시고 바뀐 입장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대통령실은 작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때 수사 계획서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네. 또 초반에는 대통령 경로설도 부인해 왔었는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경로는 없었지만 야단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비껴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통신기록 조회 결과 2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사실도 기존과 달랐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최상병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또 어떤 내용으로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 나올지 계속해서 좀 심도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프레드 킴님께서 글 주셨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8명, 국방부 조사본부는 6 플러스 2, 6명 플러스 2명, 최종 이첩은 2명, 또 2, 4, 2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제 누구 말이 맞다는 게 다 드러나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증거 앞에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공수처가 잇따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또 공처장 다시 한번 끝까지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네.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오 처장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 통화기록이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수사 원칙상 중요한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수사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 관심사인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말로 이 부분에서는 약간 원론적인 아하. 답을 내놨는데요. 날이 갈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뽕뿌미님도 오셨고요. 또 이새콤달콤 솜사탕님, 까꿍님도 오셨습니다. 다 지금 새생명 사건 제대로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 압수수색 이게 가능하냐. 공수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헌터스 헤드님도 댓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픽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는 최진봉 교수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의 시드머니 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에서 한문도, 차영주, 김광석 3명의 전문가가 하반기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과 해안을 제시합니다. 6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을 토마토 집통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고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6월 15일 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첫 공개 방송인 만큼 저희가 재밌는 코너하고 또 푸짐한 사은품도 준비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참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최상병 특검 관련된 박정훈 단장을 만나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 왜 웃으십니까? 예. 제 선배가 후배를 만나는 게 문제입니까? 아유, 괜찮은데 어떻게 네. 격려하는 격려죠, 그런 거 물론 있습니까? 열심히 예. 잘 재판 받고. 찾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공교롭게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게 뭐냐면 사실 다른 방송 현장에 가서 이제 제가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인터뷰하는 장면이었고. 예. 그래서 가서 이제 그때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군사법원에 그 앞에서 인터뷰했죠. 예. 네. 어떻게 이제 저보다 7기 수배이기 때문에. 네. 선배로서 격려. 네, 그럼요. 선배로서 격려. 예, 선배로서 격려. 네. 자, 이번 주 또 얘기하기 전에 네. 좀 정치 이슈 중에 네. 지난주 이번 주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내용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산유국. 산유국이요? 산유국이라며. 왜 우리나라 웃으십니까? 산유국이라며. 네, 산유국. 산유국이에요? 예. 아니 대통령이 내 이름 왜 전현주가 떠요 지금? 네.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그럴 수도 겁니까?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다죠. 전현주 기자의 잔상이 남아서 그런 잔상이 겁니다. 예, 예. 인제 떴잖아요, 제대로 최진봉 떴네. 교수. 화내지 전현주 이런 기자라니? 걸로 화내지 마십시오. 누가 이런 봐도 걸로 화낼 최진봉인데. 이런 걸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그게 대통령이 발표할 네. 그 사안입니까? 네. 시추도 안 했어. 시추도 아직. 네. 아니 시추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발표해야 돼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거 안다면 어떡할 건데 그래. 지난번에 예전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네. 시추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얘기를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구멍도 안 뚫었다니까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한 것도 그렇고 밑에 참모나 이런 분들이 좀 권했을까요? 이거 해라. 아니, 기름 빵빵 튀어나올 거다.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지? 뻥뻥뻥뻥 가스 기름. 아니 네. 그리고 대륙부는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라 하더라 그거를 무슨 평가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의 다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보면. 대륙부는 대부분 그렇게 평가가 나와요. 네. 그런데 실제 시추를 해봐야 아니 그리고 어젠가 뭐 어디 인터뷰 언론에서 인터뷰했더라 예. 그분을 직접 네.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그분도 확신은 없어요. 본인도 잘 모르는 것 네,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네. 얘기한 거지. 산유국이라니
무슨 삼성의 뭐 시가총액 5배라고요? 네.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이 나오지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고. 아, 좀 진중했으면 좋겠어요. 진중. 진중. 예. 진중. 네. 너무 가벼우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즐거워서 행복해서 이거 그러신 것 알려드리려고 같더라고. 근데 한 아니, 거다. 제가 볼 때 보통 이 정도면 네, 네. 그리고 시추를 시행하는 것도 또 시추를 허가하는 권한도 네. 석유공사 사장이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시추해보고 실제 뭐가 정말 나오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지율 21% 때문에 그런가? 21%? 뭐 갤럽에서 21% 나왔잖아요. 만약 지난번에. 10% 떨어지면 또 뭐 보물섬 나왔다고 그러고 뭐 그러겠네요. 보물선. 섬이 아니고 선. 선 같은 거. 그럴 수도 또 있지 있다. 않을까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정책 얘기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네. 이게 확인도 안 된 거를 너무 얘기하면 나중에 모든 부담을 대통령이 떠안는 다 져야 거예요. 되는데. 그러지 예.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뒤에 빠져 있으셔야지 왜 자꾸 나서시는 거예요? 또 우리 댓글에는 혹시 주가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논란도 있어요. 왜냐하면 논란일 수 있겠죠. 그 발표 이후에 그 가스 그다음에 이 석유 정유 관련된 회사의 주가들이 많이 뛰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도요. 대통령실 근무자든지 예. 이런 분들 중에 혹시나 이 시점에 이거 발표하기 바로 전에 주식을 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일반 회사다, 기업이다고 네. 하면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개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 그건 정리하면 안 큰일 날수 되죠. 있고 또 그 주가를 이렇게 부양하게 셌다 그러면 이게 자본시장 위반이 돼요. 시세 그렇죠. 조종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분도 의미에서 조사해봐야 되겠다. 조사는 해봐야 된다 반드시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만큼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클레마티스님 요술램프 찾았다 할 걸 이렇게 또 요술램프 알라딘 뭐 그 말씀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주 그 부분이 놀랐기 때문에 산유국 네. 이번 네, 주에 산유국. 아주 눈에 띄었던 네. 내용이었고요. 자, 좀 언론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지난해 KBS 경영평가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예. 이 초안하고 다르게 예. 비판적인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이게 반쪽짜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 교수님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네. 경영평가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요. 이사회에서 경영평가 전문위원, 그러니까 언론학자든 이런 분들을 유촉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사회에서 이제 이사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 번 뭐 제가 기억한 저는 뭐 이사회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만 경영평가 보고서는 외부의 전문가가 KBS의 경영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걸 보고서로 만드는 형태예요. 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럼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영이 잘 되고 있는 KBS 문제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내놓는 게 경영평가 보고서예요. 그렇겠죠. 사실은 이거 보고서 한번 하면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겠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해본 분들이 돈 많이 준대. 돈 얘기는 저야. 아니, 그 많이 준대요. 어쨌든 그만큼 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좀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이사회에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 제 말은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영평가 보고서가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 승인을 하는데 대부분은 수정 안 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경영평가 보고서 중에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잘못됐습니다. 이거 바로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사회가 여권 추천 이사 6명 이 사람들이 표결에 붙여서 수정을 의결했다는 거예요. 수정을 했다. 근데 수정을 의결했는데 수정을 의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용이 뭐냐면 주로 비판적 KBS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낸 내용들을 수정했다는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죠. 지금 이게 재정임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장이 대학원장, 집필했다고 하는데 요거 중에 박장범 앵커의 불공정 보도 사과, 땡뉴 뉴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지금 삭제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네. KBS가 왜 갑자기 심지어는요. 앵커의 그 불공정 보도 사과의 문제. 박장범. 예. 네, 이 문제 가지고 이 보도 취재를 했던 그 전에 취재를 했던 사람들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요. 네. 기자가. 아하.
그러니까 KBS 기자가 KBS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해달라. 나는 그때 제대로 보도했는데 뭐 왜 사과를 하냐. 왜 사과를 하느냐.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위원이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사과를 왜 하는 거냐. 아하. 이 문제를 제기한 거고 땡뉴 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늘 예전에 땡 전 뉴스라고 땡전두환이. 예, 전두환이 맞습니다. 땡전 뉴스. 땡유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물어보십니까? 예. 땡뉴 뉴스가 예, 예. 너무 마음이 그 문제다. 예, 이걸 예. 비판하는 그게 들어갔어요.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럴 수 생각해요. 있죠. 예, 충분히. 아니 예. 지금 누가 봐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사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KBS에. 네. 박민 사장으로 바뀐 다음에 심지어는 세간에서는 박민의 방송이라 그래요.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그런 얘기까지 네. 그런 조롱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권 친화적인 방송 형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 그럼 이 사회가 이걸 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 비판적이야? 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 보니까 이 불리한 내용 삭제했다. 이렇게 네. 지금 교수님께 지적을 주셨는데 네. 이사회에서는 경영평가 지침에 어긋나는 문장을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잖아요.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평가를 위탁을 해요. 네. 그럼 그분이 평가를 하겠지. 그럼 보고서를 내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추인을 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에서 그 외부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왜 외부의 평가를 맡기죠? 자기들 해 그러면 이사회가 왜 외부에 맡기는 직접 거예요? 해라. 예. 아니 외부의 평가위원회 맡기겠다는 객관적 시선으로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의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니 박지원 변호사 생각을 해봐. 외부의 위탁을 맡겼어. 네. 근데 위탁에서 들어왔어. 불리한 거 다 빼. 왜 하는 거야? 할 이유가 사실 없죠. 없잖아요. 납득이 상식적으로 안 가죠. 일부러 경영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이유도 자체적으로 했을 때 불리한 내용 뺄까 봐. 네. 그래서 외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예를 들면 말도 경영평가 지침에 어긋나는 문장이래. 그럼 네. 뭐죠 대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문장이 바뀌었냐고. 근데 그 문장이 바뀐 게 경영평가 지침에 어긋난 문장이라는 게 앵커의 불공정 보도 사과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평가의 내용이에요? 뭐가 잘못됐지? 땡뉴 뉴스에 대한 비판한 거 이게 뭐가 잘못됐죠? 이게 어떻게 경영평가 지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경영평가 지침은 어떤 그 선입견이나 어떤 외압 없이 경영에 대해서 KBS 경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에 맞게 평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수정 삭제를 요구하는 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칼럼을 쓰잖아요. 네. 언론사의 요청을 받고 보냈어. 근데 뉴스토마토에서 예를 들면 교수님 이건 좀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네. 빼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또 심했으면. 된다고 아니, 뭘 그게 심해요? 너무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뭘 잘못해 내가. 예. 괜찮은 건데 언론사가 강요했다면 강요했다 문제가 되는 거 될 수 아니에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반성을 해야지. 반성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절차대로. 이거 보세요. 정재곤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네. 다수 이사가 보고서 수정을 의뢰한 점은 그때와 같지만 절차와 성격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그전에도 수정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나 그 수정이라고 하는 게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비판적 내용이 아니라 네. 정말로 뭐 잘못 기재가 됐거나 아니면 통계가 잘못됐을 경우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정 이사는 뭐라 당시에는 이사에 불러 질의응답을 거친 데 결정이 돼. 그럼 네. 뭐예요? 평가위원을 불러서 왜 이렇게 평가했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반론을 제기하고 그분이 예.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긍이 되면 가능하다고 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인용된 자료만 지었지 평가 본문은 손대지 않았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인용된 내용이 문제가 있을 때는 수정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임위원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평가 전체를 날려버렸대요. 그러니까 논의도 하지 않았고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예. 아예 날려버렸다. 날려버렸다는 이게 거잖아요.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다. 의견도 들어보고 예. 들어보고 사실관계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지 네. 않고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KBS 이사에 지금 말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은 겁니까? 저는 네. 평가에 대해서 외부 평가에 대해서는요. 네. 뭐 예를 들면 수치가 정말 잘못되거나 자료가 잘못된 거 이런 거는 저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다고 바꿔야 생각해요. 된다. 예. 그 외에 어떤 평가에 대해서 저는 손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지면 안 된다. 당연하죠. 예. 외부의 평가를 맡긴다는 것은요. 네. 자기들의 아픈 부분을
바꾸겠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 경영평가를 외부에 위탁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누가 내부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못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외부에서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 인용된 내용이 뭐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네. 통계에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틀렸을 경우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 네. 이렇게 외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정권에 좀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빼라 수정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뭐 이건 청문 과정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니까. 조사한 사람을 네. 불러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논의를 통해서 그분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수 있는 남자 예. 최진봉 교수와 언론 환경, 언론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 자, KBS 얘기도 좀 했고요. 지금 방송법, 이른바 방송 3법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야7당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일단 방송 3법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이 공대위가 나가야 된다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3법을 빨리 재발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의가 돼서 통과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거. 네. 거부권 정권이에요. 거부권 정권. 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예. 뭘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가 이미 네. 녹화됐고요. 동의해요. 예. 이게 언론 탄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기본적으로 KBS, 방문진, 그다음에 EBS 이 세 개의 방송사가 공영방송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공영방송의 사장 추천을 하는 곳이 이사회예요. EBS는 물론 방통위가 직접 사장을 임명합니다. EBS만. 네. KBS, MBC는 대주주인 MBC는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는데 네. 그 이사회 구성 자체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KBS 같은 경우는 여야 추천 구도가 네. 7대 4예요. 여당이 7명 추천하고 야당이 4명을 추천해. 네. 그럼 다수결이 어디가 많겠습니까? 7쪽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방문진 같은 6대 3이에요. 6명, 3명. 네. 그럼 거기도 과반수가 여당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권에 가까운 사람이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방문진 KBS 이사가 임기가 8월이에요. 올해 8월. 네. 그러면 7월부터 이제 모집이 다시 들어가요. 평가도 하고. 그 전에 방송사법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방송마다 아까 말씀드린 KBS는 11명의 이사가 있고요. MBC 방문진은 9명의 이사가 있는데 네. 요 숫자를 통일하는 거예요. 21명으로. 21명으로. 통일하고 예. 그다음에 이사의 추천 권한을 추천을 하기 전에 이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추천위원회를 국민들 뭐 1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네. 그분들이 평가를 하자. 아하. 그래서 거기서 후보를 걸러내고 그 걸러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추천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꾸자는 건데 대통령도 거부를 하고 네. 국민의힘도 반대를 해요. 근데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이 야당 때는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아.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야당일 정권 때는. 잡고 나니까 입장 싹 바꿔가지고. 그럼 민주당이나 그 여당일 때 좀 그랬죠. 추진을 좀 하죠. 왜 그때도 그랬어요. 아, 똑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 비판을 해. 비판을 했어요, 그때는. 그때 했어요. 왜 안 저는 진짜. 했냐? 왜 해야 그런 된다고 거. 그랬어요. 네. 어느 한쪽인가는 정권을 잡을 때 양보하고 해야 네.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네. 박민 같은 사람이 KBS 사장으로 오는 거 이런 일을 막을 수 있고 방문진도 이번에 만약 이사회가 8월에 바뀌게 되면요. 네. 그럼 친여성향의 이사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장이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MBC,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의 사장을 바꿔서 방송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정권의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방송법의 문제예요. 그걸 네. 바로잡다고 하는 게 방송 3법의 개정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방송 3법 중에 뭐 윤석열 정부 앞에 입틀막 수식어가 좀 붙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당의 그 신장식 의원이 입틀막을 막는 그 법안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방통위가 원래 네. 5명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네. 정원이 5명입니다. 5인 합의제 기관입니다. 5인 합의제. 근데 예. 지금은 몇 명 있습니까? 2명 두 명 있죠. 있습니다. 예. 이 2명을 누가 추천했냐? 대통령이 추천한 겁니다. 독임제 기구가 돼버렸어요. 독임제. 네. 네. 합의제와 독임제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합의제라고 하는 네. 것은 5명의 위원이 합의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임제는 장관 한 명 딱 임명해놓고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예. 지금 근데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데 2명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막아야 된다. 아하. 근데 지금 뭐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5명이 정원이 2명이서 막 다 해요. 회의도 개의하고 문제가 있겠죠. 의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법의 사각지대다. 아하. 그래서 아예 법에다가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하. 숫자를 정하자는 거예요. 아하. 4명 최소. 예를 들면 4명은 와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 네.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거든요. 그 방통위원 5명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네. 최소 야당이 추천한 의원 1명은 들어갔을 때 개의가 아하. 이루어지게. 예. 그럼 반대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회의는 하면 안 된다.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불참을 하게 되면 회의를 못 열게 되는 거죠. 네. 의결 정족수도 4명 이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명, 제가 볼 때 이러다가 한 명만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혼자서 같아요. 뭐 도장 찍고 난리 네, 치고 다 해버리잖아요. 할 수 있다. 그렇게 막아야 된다. 그 그렇죠. 부분을. 그걸 막자고 하는 것이 지금 방통위법을 바꾸자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를 정하고 네. 의결 정족수도 3명, 4명 이 정도로 만들자. 이게 얘기입니다. 자, 지난 뭐 폐기됐던 방송사법 원래 갔다가 거부권 행사돼서 폐기됐거든요. 예.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 KBS나 예. MBC의 그 이사수를 확대를 하게 되는데 2배 이상 확대해야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 있냐면 겁니까? 21명으로 확대하자는 예, 거거든요. 21명. 그러니까 지금은 11명, 9명 다 각각인데 예. 모든 공영방송사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자. 그렇게 되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추천 단위에 추천을 하게 돼요. 이사들. 네.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 학계, 뭐 법조인, 뭐 민변 이런 데서 다 추천하게 되겠죠. 네.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21명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인사권 관련해서는 표결 의결 정족수를 의결 숫자를 3분의 2 동의. 과반수가 인사권은 아니라. 3분의 2. 예. 왜냐면 이게 한 명만 많으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21명 중에 예컨대 여야의 구분을 하자면 뭐 여당에게 일정 부분 프리미엄 주더라도 뭐 네. 11명 대 10명으로 한다고 하면 네. 그렇게 하면 과반수로 하면 또 여당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하. 그거는 3분의 2가 동의를 하도록 하자. 그래야 너무 친정부적인 또 여당적인 이런 사람이 임명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은 다양한 추천 단위에서 추천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방송국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네. 또 하나는 숫자 인사권에 관련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게 해서 특정 성향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아내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 방향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21명의 그 이사가 3분의 2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뭐 함부로 사장을 못해요. 임명을 하지 못하겠네요.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정치색이 예. 뚜렷한 사람들 너무 네. 막 예를 들면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최진봉 사람 교수님 같은. 이것 보세요. 네. 저는 하지 진봉술을 씁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사장이 될 수가 쉽지가 없는 거죠. 않겠죠. 쉽지가 왜냐하면 않죠. 양쪽에서 반대를 반대로 하는 하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중립적인 네. 성향의 사람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송사법 정청래 의원이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인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언론 단체에서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언론중재법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바꾸려고 했어요. 네. 박지원 변호사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생각납니다. 예. 기억나죠? 예. 그때 누가 입에 거품 물고 반대했습니까? 뭐 여당하고 언론단체. 당시에 당시 야당 야당이었죠. 예, 국민의힘. 야당이죠. 예, 예.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여당, 예. 언론 탄압이다 예.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도. 예.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 조작 정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가짜 뉴스라고 불렀는데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했을 경우에 언론사에게 일정 부분의 이제 책임을 물리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종류가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냥 막 보도를 해버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벌금, 과태료라 그래요? 범칙금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를 들면 500에 1000밖에 안 돼요.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 그게 큰 부담이 되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열심히 안 하겠죠. 네. 사실관계 확인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막기 위해서
그 금액을 좀 높이자는 거예요. 그 금액을 좀 높여보자. 높이자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높여봤자 제가 볼 때는 2배, 3배밖에 못 높여요. 그럼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 정도 되겠지. 그럼 그것도 과연 언론사들이 부담스러워 할 거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고요.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근데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언론사가 책임 있게 보도하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보도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네. 뭐가 문제죠 대체? 예. 아니 예를 들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 아하.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 공인한 어떤 사실, 예를 들어서 5.18 네. 광주민주화운동, 예. 이걸 막 뒤집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처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퍼지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는 뭐 통계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가고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네. 이런 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뉴스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언론 자유 침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 의견을 갖고 할 건 그거는 아니겠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 의견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처벌하면 안 되는 안 거죠. 되겠죠.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누가 봐도, 이건 여야를 떠나서 누가 봐도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 사실과 반하게 보도했을 네. 때, 그것도 국가기관이 통계를 내거나 아니면 조사를 해서 끝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선방심의, 선거방송심의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징계를 전례 없이 많이 내렸었는데, 선방이 임기는 끝났습니다. 5월 10일 날 끝났는데 끝났죠. 아직 못 처리한 민원들이 많고요. 이것을 방송통신심의회 방심위에서 후속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분리된 기관이에요. 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방이 구성을 합니다. 그러나 개입하면 안 돼요. 네. 방심위가 예를 들면 선방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위원도 달라요. 위원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9명이고 선방위 위원이 9명이에요. 네. 근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심위법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보통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해요. 네. 선거 기간 때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심의 내용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만 해요. 네. 근데 그게 끝났어. 해산됐어. 근데 그 전에 올라온 심의 안건을 방심위가 받아서 한다고요?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월권 아니에요? 월권이다. 월권이죠.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방심위와 선방위가 따로 존재하는 기구라니까요. 네. 근데 선방에서 뭐 다 못 끝내는 걸 방심위가 가져와서 한다? 그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원래 취지와 원칙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 보세요. 의결도 그래. 여권 추천위원들만 동의를 했고요. 네. 야권 추천위원 2명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또 통과를 시켜보면 숫자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야권이 2명밖에 없어요, 지금. 다수니까 여권이. 네. 예. 그러니까 여권이 더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통과시켜서 해버렸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운영이 전혀 다른 두 기관에서 각각 일하는 일을 네. 이쪽이 이미 임기가 끝나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에서 못했던 걸 가져와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니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문제가 이게 1년 뒤에 결과가 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네. 지금 하더라도 1년 뒤에 나온다면 뭔가 구실, 탄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이런 수 생각 있죠, 들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박준 변호사 그래서 YTN에 잘린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또 선방위에서 영향이 있긴 하죠. 선거방송심의. 선거방심에서 징계 받으셨잖아요. 중징계. 중징계 받으신 분. 예. 중징계 받으시면 여기다 중징계라고 쓰고 하세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기 방송 어쨌든 프로그램이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 와서 진행하시잖아요. 본인 자리에. 예, 뭐 네.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온 안건이 한참 뒤에 만약에 처리된다고 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만 운영되는 것이고 네. 선거에 관련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선거 끝난 지 한참 뒤에 그걸 심의한다? 이게 말이 안 돼. 무슨 소급 적용하는 겁니까? 납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인데 선방심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또 있습니다. 잠깐 이번에 지금 정말 징계 엄청나게 때렸고 말씀대로 저도 징계 받고 그 방송을 눈물을 머금지 않았지만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네. 자, 특히 최고수의 징계가 관계자 징계인데 14건에 대해서 한겨레 21이 외부 전문가 6명한테 다시 평가를 맡겼는데 단 한 명도 14건 모두 관계자 징계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요, 의원들 제가 봤어요, 몇 면을. 네.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네. 나한테 연락을 안 했더만. 바쁘시잖아요. 뭘 바빠요? 예. 한겨레 20일. 돈도 별로 안 줄 것 같아요. 한겨레 20일. 안 해요. 예. 6명인데 네. 제가 그냥 이렇게 평가했고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보수적 성향의 분도 여러 번 있어요. 이 안에.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6분 중에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다고요. 네. 그런데도 그분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자 징계를 줄 수 없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전공한 분들이나 언론에 이 관계에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선방심의의 이런 심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한겨레 21에서 조사했다고 해서 이 전문가들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이분들 중에 보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전문성이 있고 이분들 정도면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고 그럼요. 또 보수 뭐 진보 다 있어요. 섞여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섞여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아는 분들. 네.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런 결과를 냈다고 하면 선방심의가 얼마나 잘못했냐를 여기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 예. 스트레이트 14번 항목인데요. 예. 스트레이트는 원래 지금 관계자 징계 받았었는데 이분 6명 모두 문제 없음 의견을 냈고요. 그랬죠. 7번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이것도 관계자 징계 받았는데 권고 있네 2명, 권고 둘. 행정지도 쪽에 이제 3분 계시고 문제 없다가 네. 3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진보 보수 다 섞여 위원들 있어요. 섞여 있는데 아,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법정 제재로 까지 가는 건 거는 잘못됐다. 잘못됐다. 네. 그리고 관계자 징계는 너무나 잘못됐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결국은 이렇게 계속 하면 뭐 누가 이렇게 방송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긴장이 무서워서 되고. 방송하겠어요? 맨날 네. 징계받고. 네. 아니, 제작진들 입장이나 방송 입장에서는 징계 당하면요. 네. 관계자 징계는요. 그 방송 PD나 제작진을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걸 보고를 해야 돼, 사후에. 네. 이렇게 징계했습니다라고. 그러면 어떤 제작진이 눈치 안 보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징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정권의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자도 마찬가지 제작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행자 입장에서는 제작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죠. 나 때문에 예를 들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두고 나온 거잖아. 아닌가 잘린 건가 그냥? 어쨌든, 잘렸습니다. 예. 어쨌든 진행자 입장에서 부담이 엄청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겠다고 저는 이런 징계를 한다고 생각해.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징계 자체가 얼마나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네. 요 하나만 더 짚어보죠. 예. 방통위가 좀 졸속행정한 거 아닌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 수신료 미납액이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왜냐하면 예. 방통위가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문에 보면 지정받은 자 이게 수신료를 지정해서 받은 네. 사람이 한국전력이잖아요. 예전에, 예. 예.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 전기 사용에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즉 수신료를 정기업무와 함께 고지 징수를 말라는 것인데 방통위가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거기에 나와요. 네. 박지훈 변호사는 아마 그렇게 낼 거고 네. 나도 그렇게 내고 있거든요. 근데 수신료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한다는 가이드를 제시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수신료 미납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 그러니까 수신료를 안 내겠다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네. 거잖아요. 이걸 몰랐었나? 알고 있었죠. 뭘 몰랐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KBS를 그 당시에 어떻게 하려고 사장을 바꾸려고 압박을 아하. 계속 하던 상황이었어요. 예. 박민 사장으로 바꾸려고 압박을 계속하는 상황인데 사장이 버티니까 수신료를 압박을 하는 거야. 네. 그럼 내부에서 불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수신료 줄어들면 우리 왜냐하면 보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수신료와 광고량 50대 50 정도 돼요. 약간의 네. 차이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수신료가 줄어들면 운영 경비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구성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압박이 들어오겠지. 야, 물러나라 빨리. 네. 그러니까 사장이 그래서 조건부로 물러난다 그랬어요. 수신료 이거 안 해주면 분리고지 안 하면 내가 물러나겠다. 그렇게까지 발표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전 네. 사장이. 그냥 결국은 KBS를 압박하기 위해서 경영진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 거니까. 했는데 본인들이 독이 됐네. 그렇죠. 도리어 그런 상황이 돈도 돼버린 못 거죠. 받고 네. 100억도 못 받고. 네. 아유. 이게 뭐냐고요 지금.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순리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역사 속 미스터리한 범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는 투배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배상훈 크리에이터,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배상훈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프로파일러이자 크리에이터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약간 착각하고 베프님 또 베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앞두고 최근에 군대 관련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훈련병들 안타까운 사고들이 좀 발생했는데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군기 훈련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군기 훈련. 결국은 군기 훈련이라고 하지만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베프님부터 그 사건 어떤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런 방식의 가혹행위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지휘관들이나 교관들도 상당히 자신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많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실제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훈련의 한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가 지금 어쩐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범죄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네. 다만 제도적인 것도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근육이 다 녹아내렸다. 야, 상상할 수 없거든요. 요즘 군대 많이 저도 군 오래 있었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선 저는 여성 대위, 중대장, 여자 중대장, 여자 중대장이라 해도 되죠. 네. 여자 중대장님은 그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일단 없다. 네.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자기가 맡고 있는 소대원의 건강 상태를 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하는 건 지휘관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네. 고문관이었습니다. 고문관이었어요? 예. 고문관이 뭐냐면 좀 모르시는 분이 있지만 군대 너무 못하고 저는 진짜 구보도 잘 못하고 간신병사라고 전 관심병사였어요. 진짜 관심병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훈련병일 때 네. 제가 논산훈련소 30년대 출신이에요. 네. 저는 훈련병일 때 우리 중대장님이 김만겸 대위라는 분이 기억도 하시네요. 제가 죽어도 못 잊어먹습니다. 예. 김만겸 대위라는 분이 제가 구보를 제대로 못하니까 네. 야 너는 집차에 탑승. 열애. 자기는 걸어가. 20km를. 아하. 예. 그때 이제 단축 예. 행군이었는데. 예. 그런 놀라운 배려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 제가 언제냐? 96년도입니다. 1996년도. 예, 96년도에도 그랬는데. 아하. 그 김만겸 대위님은 뭐 때문에 그러셨냐면은, 쟤는 지금 만약에 행군을 시키면은, 만약에 쟤한테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은 내가만 그렇죠. 책임을 진다.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부소대장 이런 사람 다 줄줄이 책임이다. 아하. 그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에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 김만겸 대위가. 예. 물론 그거는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저는 이미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나중에 선임이 되더라도 절대 후임병을 갈구지 않겠다. 괴롭히지 이런 않겠다.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위는 네. 만약에 40km 행군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평균의 그런 훈련병들이 이걸 견딜 수 있다. 야, 니들이 똑바로 못 해서 그래.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싶으면은 네. 어떤 다른 방식으로 했었어요. 네. 얼마든지 정신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사실 네. 저도 이제 군대 지금 국방부 인권과에 있으면서 제가 열차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몇 번 하고 쉬고 이거 왜냐하면 그만큼 얼차려라는 게 군기라고 가정해서 가혹행위로 변할 수 있고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두 개. 왜 이 병사에 대한 상태를 몰랐다냐, 지휘관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맞게만 좀 했었으면 되는데 왜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그걸 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훈련소장 출신인 고성균 소장이 아마 본인이 유튜브 프로그램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9일 된 훈련병한테 완전 군장 얼차려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완전 군장은 엄청 무겁고 진짜 힘듭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저는 타당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베프님?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직 그 민간인 거의 민간인이죠. 사회인구를 뭐. 아직 9일이면. 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몸에 안 익는단 말이에요. 군장이란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절차라는 것도 있고 과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네. 한 거라고 좀 보죠. 이 훈련을 이제 군대 다 다녀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이게 훈련병은 그냥 민간인이잖아요. 아직 9일밖에 안 됐어요. 알죠. 아무것도 병아리 중에 병아리잖아요. 그거는 40kg 군장이 뭐 어떻게 하나 싸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람이죠. 이걸 예. 갖고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데 과거를 한번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또 역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선시대 그 군인들은 어떤 생활했는지 궁금해요. 가혹행위 그때도 뭐 얼차례 같은 거 했는지 조선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군대가 운영이 됐습니까? 조선시대 군대는 네. 그야말로 쌍팔년도 군대죠. 당나라 군대입니까? 아니 당나라 군대는 이제 오합지졸인데 예. 이거는 오합지졸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막 여러 가지 장비의 어떤 그런 열악함을 예. 군기의 엄정함으로 보충하려고 했다. 아 군기로. 그런 어떤 군대다. 예.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두들겨 패고 아, 때렸습니까, 진짜로? 맨날 아유 옛날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그 계급 사회로서의 그게 강했기 때문에 매우 그것이 엄격했다. 아하. 네, 조금 그래 뭐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베프님.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려와 조선의 군대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잠깐 필요한 거는 네. 이제 이성계가 운영했던 가별처, 우리가 하는 삼별처라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조선 전기까지는 말하자면 직업군대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세습군대라고 보면 되죠. 어떤 장군이나 어떤 집단 밑에 군대가 운영되는 형태가 되는 네. 거고 우리가 말하는 그 개병제에 의한 소위 개병제에 의한 징집병 이후는 실제로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박변은 재승방략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재승방략? 대충 압니다. 예, 재승. 그죠. 예. 재승방략이라는 것은 뭐 원래는 이제 직업군인 시스템의 중앙군이었다가 그게 박살이 나니까 네. 뭐냐면 전국에 있는 어떤 양인들을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으로 모아갖고 네. 하는 방식으로 이 조선의 군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이 바뀌게 되는 이유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없고 무능한 지휘관이라든가 어떤 하사관 말은 그런 데에 의해서 아까 이 백인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이 가혹행위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폐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후기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먼저 그걸 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쉽게 왜군한테 좀 격파당한 직업군인이 박살났죠. 저 재승방에 네. 그 말씀했던 것처럼 지역의 그 병사들 모아가지고 네. 가서 싸움하러 간 거거든요. 예. 직업 군인들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일하다가 그 사람 데리고 가니까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부산을 들어가서 문경세제까지 가는 그 빠르게 네. 행군하는 왜군의 행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렇죠. 것이죠. 왜냐하면 각 군대에 다 산재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니까 모아서 가야 되니까. 모이니까 이것이 전혀 군기도 안 잡히고 네. 명령 체계도 전혀 안 잡히고 어떤 사람 빨리 모이고 어떤 사람 늦게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야 네가 내 관할이야? 네가 내 지휘야? 난리 났어요. 도대체 누가 내 관할이야?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진왜란 초기에 한양까지 아니면 좀 더 하자면은 그 임진강까지 우리나라가 연전연패로 밀리게 되는
하나의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 고려 때만 해도 우리가 좀 무인의 나라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되게 셌잖아요. 고려 때는 이군육이 중앙군 예, 시스템이었고 이군육이, 전문화된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건 일종의 세습 군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됐는데 문제는 숫자가 많을 수가 없죠. 네. 양인에 의한 개병이 있는 네, 게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양난 이후에 발생했던 이런 어떤 양인들을 모아서 이제 이런 걸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군대 네. 폐단이 생기는 거죠. 그 폐단에 대한 건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굉장히 그 뭐 재정 운영이라든가 네. 전문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장비도 별로 아니야, 훈련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보상하기 위해서는 때릴 수밖에 없는 군기 거죠. 잡으려고 예, 예, 예. 장비도 없어, 그렇죠. 물자도 없어,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군기 잡으려고 가혹행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네네, 그럼요. 예. 그거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네. 얼차려나 예. 그 폭행 구타가 아.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예. 조선의 군대입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그렇게 병장기를 철기가 막 발달돼 가지고 네. 병장기를 완벽하게 갖추는 이런 군대가 잘 없거든요. 네. 우리가 뭐 영화 같은데 중세 영화에서 서양 영화에서 보는 뭐 말에도 막 철갑을 두르고 막 뭐를 이렇게 철갑을 쓰고 이런 네. 군대가 아니고 네. 말 그대로 면옷을 입고 예. 천조각 같은 거. 예. 예. 갑옷을 입는 거는 예.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런 어떤 가혹행위는 반복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신고식 같은 거 해가지고 또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했던 네, 것 같은데 돈을 글쎄, 빼먹으려고 그랬죠. 어떤 게 그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장교라든가 네. 예. 부사관들이 신고식 관행과 가혹행위로 일종의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네.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병사라든가 이런 지휘관들이 그걸 이용해 갖고 한몫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과정에서 군인들을 자기 개인적인 노역에 동원해 갖고 뭔가 예.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타령이 심하죠. 타령을 또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이건 다 양인에 대한 겁니다. 네. 이제 왜 조선의 군대가 문제가 됐던 건 계급제이지 않습니까? 네. 왜 계급제라는 게 천민은 군대를 안 가죠. 양인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양인이 안 되려고 도망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군대에 가보면은 머릿수가 안 맞아. 아, 수가 안 맞아.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가지고 다 도망가- 타령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군에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을 다른 거는 뭐 걱정 없는데 이런 가혹행위, 그리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군 가혹행위나 이 군 부조리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네. 6.25 전쟁 때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했으면 그때 당시 의무병력제가 아니고 네. 자원제도였거든요. 사람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총기도 부족하고 네. 수류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드려 팰 또 수밖에 때려. 없죠. 때려야 돼. 그게 하나의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는 그 군대의 장비나 또 다시 중요한 게 뭐냐 예. 먹을 거 먹거리. 예.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이 언제부터였느냐? 65년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 제대로 된 65년도. 직업군인 된 거죠. 66년도에 대선이 있으면서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됐다. 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예. 이 얼차려나 구타가 하나의 문화가 문화가 돼버려서 돼버렸고. 이거는 고칠 수가 없게 돼. 지금까지도 악습으로 내리고 이러 있습니다. 예. 쭉 이어지고 있는 그게 상황이네요. 이제 사실은 예.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면서부터 가장 문제가 일본 뭐 걔들은 황군이라 그러지만 어쨌든 일본 군이라고 치십시다. 네. 걔네들은 오장, 소위 말하는 분대장 출신들이 많이 군대에 그 이 중간 간부로 들어오게 됐죠. 네. 그러니까 걔들은 그 사람들은 식민지 일본군 시대의 그 악습들, 네. 그 말하자면 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일왕? 일왕. 일본 왕이라고 일왕. 부르죠. 천황이라고 일왕. 부르기도 예. 싫지만 천황 아니죠. 일왕. 그러니까 일본 일본의 왕을 왕.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가혹한 행위가 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군의 주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가혹행위도 심했고 아시다시피 우리 전 대통령
박모 씨는 거기 그 장교 출신 아닙니까? 박정희 예.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본 것들과 역사.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것이 붙여갖고 네. 붙여갖고 군대 내 가혹행위가 굉장히 심했고 아하. 특히 6.25 한국전쟁 때는 저희 뭐 부친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모병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터지니까 징집이죠. 학도병. 거리 징집이죠, 거리 징집. 예. 거리 징집이 다 잡아갔거든요. 예. 형태가 전쟁 가자. 예. 그렇죠. 그런 형태가 이 짬뽕된 형태가 60년대, 70년대까지의 군대 문화.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장비가 좋고 먹거리가 좋고 이러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으면 전쟁 가면 싸울 잘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장비도 없고 그렇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배가 골마가지고 이렇게 안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려면 자꾸 때리고 가혹행위하고 군기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쁜 문화죠. 이렇게 나쁜 봐야 문화죠. 되겠네요. 그러니 제가 제 군대 생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배고팠어요 그때? 아니 전혀 배고프셨을 그런 것 건 같은데. 없었습니다. 예.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그 모자에 뭐 이렇게 저 일소대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모자에 스티커 붙이고 여기 네. 붙이고 이런 걸로 군번을 정해가지고 아. 월별로 군번을 정해서 뭐 상황판 뭐 저거 이러면서 상황판 밑으로는 예. 전부 다 식기를 자기가 닦는다. 예. 그럼 상황판 위로는 예. 닦아준다. 예. 그럼 이거는 거를 가지고 군기를 잡는 군기를 거죠. 잡는 뭐 제대로 못 닦았다는 둥, 뭐 이번 끼에는 뭐 안 닦았다는 둥, 뭐 그럼 우리는 밥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뭐. 아, 군대 고문관인데도 뭐 이렇게 불만도 되게 많으셨네요. 아 저는 뭐 고문관은 불만이 많으니 고문관이죠. 처음에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예. 신체적으로 제대로 안 따라주고 이러면서 고문관 소리를 듣다가 예. 그 다음부터는 아주 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예. 참고로 저는 고문관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건 그 차별이신데 눈빛 자체가 좋죠. 잘 하셨습니까? 반짝반짝하고. 잘 하셨습니까? FM이죠, 저희. 예. 이게 대한민국 군대 FM이 저죠. 저는 뭐 26개월 중에 3개월만 고문관이었고요. 저는 10년간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군 검사. 사실은 핵심적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문제가 하사관, 네. 예. 부사관들의 부사관들, 문제.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군대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장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부사관들입니다. 부사관들이 그러니까 뭐 직업군인 근간들이죠. 그렇죠, 예. 근간들인데 예.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훈련이 사실은 부실했던 건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 80년대, 90년대 그때 저도 그 부사관들한테 많이 들은 거는 네.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빼갖고 채워야 된다. 아, 라는 그렇죠. 문화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빼갖고 채운다는 게 말하자면 이거죠. 사실은 밑에 걸 빼갖고 하지만 알아서 그냥 가는 거고 뒤는 어떻게 됩니까? 예. 또 부족해 빼는 부족해요, 겁니다. 부족한 근데 이게 이 관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방 예산은 어디서 빼먹은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런 우리가 부사관을 좀 제어를 잘해줘 갖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군기가 결국은 사병들한테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신고식 얘기를 좀 했었는데 과거 조선시대 때 이게 신고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뭔가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람들 혼내주려고 또 아버지의 건세를 믿고 조선시대 세도 집안 건세를 믿고 까부는 사람 혼내주려고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신고식 얘기 좀 해주십시오. 조선시대 때. 네, 신고식이라고 하는 네. 것이 참 어디에 관문에 들어가기 위한 네. 거 아닙니까? 예. 군대에 임명됐으면 그냥 군대 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야 군대는 아무나 들어오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거 저희도 했어요. 대학생 예. 신입행, 신입 신고식. 뭐 그 가장 대표적인 신고식이 물 신고식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물 신고식이 조선 시대의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예,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엄청나게 먹여요.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한 3일 연속으로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물 먹이는 거네. 예, 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나 드럼통에도 먹이고 심지어는 신발에다가 물을 당겨가지고 진짜 먹이고 이거 참. 모자에다가 물을 당겨서 먹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한번 구역질 나는 이런 것도 한번 아유 아침 시간에 죄송합니다만은 예. 그러한 것도 해봐야 네가 진짜 군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사병들이 마구
후임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똥군기라는 얘기가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똥군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토하고 싸고 뭐 이러되면서 똥군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나쁜 악습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실제로 걔네들도 굉장히 심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걔네들은 그런 특수부대는 그런 훈련을 해요. 네. 일반 사병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할 없어요. 필요도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걔네들 거기에 맞춰서 그 전투의 어떤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좀 기술군이나 어떤 역할군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자연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얘기를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뭐 군대에 있었던 부조리 얘기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조선시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부조리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좀 무엇이 좀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가장 변해야 되는 것이 사병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병사들 생각. 예, 그다음 예. 저기 월급 체계를 네. 부사관 그러니까 병장 월급 200 이렇게 하는 순간에 육군 하사들이 난리가 납니다. 네. 하사 월급이 210만 원, 220만 원 이랬는데 네. 병장 월급이 200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병장 월급을 한 150, 네. 뭐 하사 월급 한 250 이렇게 돼야 명확하게 상하가 구별이 되고 그러면 또 많이 준다 해놓고 적게 준다 그러면 또 난리 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병 월급 체계부터 좀 정확하게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게끔 해줘야지. 10만 원 차이 나게 해가지고 무슨 그 하사관을 보고 부소대장님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사관이고 부사관입니다만은 부사관이죠.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이 볼 때에 좀 위계 질서를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예. 명확한 그 명령 계통하에 움직이게 한다 하면은 훨씬 더 나아진 평형 생활이 되지 않을까. 복지 부분도 좀 봐달라. 예, 그 예. 부분이 더 중요하다 짚어주셨고요. 저는 뭐 간단합니다. 네.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면 병제로 가면 저는 뭐 네. 육사를 없애고 네. 3사로 통합하면 됩니다. 3사가 왜냐하면 육사가 별을 너무 많이 답니다. 네. 육사 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하, 예. 이런 특정한 형태의 한 종류가 엘리트가 되는 건 저는 싫어합니다. 네. 대신 3사 같은 여러 가지 기술군이 모여 있는 간부 육성 체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면적인 모병제는 어렵겠지만은 네. 점진적인 모병제로 가서 이스라엘 같은 형태의 어떤 형태 반징병 반모병 정도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어차피 뭐 분단이 지속되고 있으면은 군대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은 네. 이 정도 국방비로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뭐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모병으로 가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징병제가 되는 상황이고 또 많은 또 우리 젊은이들이 또 군대 의무적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하나 좀 짚어보죠.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를 해버렸어요. 정부에서. 현충일 내일인데 자, 어느 게 더 맞는지 그건 한번 두 분 개인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이 정지되면 완충지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안보에 위협적인 거 아닌가 이런 좀 논란도 있거든요. 예. 저는 현 정부의 이 안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전쟁하자는 거는 군대의 필수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전쟁을 막기 위하여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 전쟁을 하자라는 군대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 당연합니다. 지금 국무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국무총리도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습니다. 군대 안 가는 아니,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래 놓으니까 이 전쟁을 하자는 아하. 그 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다. 예, 북한이 전쟁을 하자는 정책을 가서 우리가 스투피드하다고 얼마나 놀립니까? 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온 국민이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야노 이렇게 됩니다. 네. 그거는 안보의 불감증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잘해온다는 건 뭐냐? 평화 통일을 대비해서 네.
전쟁을 막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해 왔다는 것이죠. 했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웃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 우리가 얼마나 방비를 잘했는데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나는 무조건 군대를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를 간다. 그거를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달리 봐야 된다. 예. 자, 우리 배포님 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전 뭐 간단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전면적으로 정지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다만 그 개별 사안마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지역이나 아니면 사안에 대한 정지로 갔어야 되는다. 우리가 먼저 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의 전략의 노란한 꼴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대한 거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전략적으로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투베이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이성 선생님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더 재밌고 은밀한 얘기는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 뵙겠습니다.